기사님, 오늘은 좀 특별한 서비스 안 될까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녀는 12년간 택시를 몰며 수백 명의 취한 남자들을 태웠어요. 그들의 시선, 그들의 손길, 그들의 속삭임까지 너무나 익숙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특별한 손님을 만났어요. 그 손, 지금 어디에 대고 있는 거예요? 미쳤어요? 아,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취해서 저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남자의 부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고, 오늘 밤 한 여성 택시기사의 충격적인 고백이 시작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서구.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새벽 2시 30분이었어요. 도로 위는 텅 비었고 간간히 켜진 편의점 불빛만이 그녀의 앞을 간헐적으로 밝혀주고 있었어요. 김선희는 운전석 창문을 반쯤 내리고 담배 한 개비를 꺼냈어요. 하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어요. 요즘은 그마저도 눈치 보여 피우기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보다도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습기 낀 유리에 손등으로 김을 훔치며 선희는 투덜거렸어요. 비 오면 꼭 나오는 놈들이 있어 그 놈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그녀도 모르고 있었어요. 다만 느낌이었죠. 그날은 위험한 기운이 돌아다니는 밤이라는 예감이었어요. 콜센터에서 호출이 들어왔어요. 마포구 아현동 18번지 단독 택시 요청. 습관처럼 출발 버튼을 누르고 조용히 방향 지시 등을 켰어요. 택시가 골목으로 접어들자 남자가 나타났어요. 흠뻑 젖은 검정 정장을 입고 한 손엔 술병이 들려 있었죠. 여자 기사님도 있었네요. 요즘은 택시도 서비스가 다양하군요. 선희는 말없이 앞만 보며 뒷좌석 문을 자동으로 열었어요. 어디로 가시죠? 홍제동이요. 근데 혼자 다니세요? 이런 시간에?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말 끝엔 기름기 섞인 뉘앙스가 묻어 있었어요. 비 내리는 차창, 뒷자리에서 기침 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어요. 그는 손등으로 물기를 털며 정장을 벗었어요. 차 안에 갑자기 축축한 술 냄새가 퍼졌어요. 그 특유의 중년 남자 몸에 밴 양주의 향선이는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창문을 3cm 내려봤어요. 혼자 다니면 무섭지 않으세요? 나 같은 손님 만나면 어쩌시려고요? 그 순간 왼손이 자연스럽게 오른손을 잡았어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세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의 손이 조수석 등받이를 타고 천천히 넘어오고 있었거든요. 나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몸이 튕기며 앞으로 쏠렸고 그 남자도 허둥대며 중심을 잃었어요. 에이씨, 왜 이래요? 그쪽이 지금 들이댄 손, 오늘로 3번째예요. 처음은 29. 회사 끝나고 귀가하던 길 회사 선배가 태워준다며 부른 택시였어요. 그때도 저런 손이 다가왔었죠. 두 번째는 42. 지하철에서 술 취한 남자가 옆에 앉아 자꾸 다리를 부딪히며 웃었어요. 오늘은 3번째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란 건 이 상황이 너무 익숙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 그 손보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넘긴 내 자신이에요. 남자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백미러로 본 그의 눈은 잠깐 흔들렸다가 금세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택시 안은 정적에 잠겼어요. 비는 여전히 유리를 때렸고 조수석 천위로 스며드는 습기는 그녀의 옷깃마저 눅눅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밤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달랐어요. 이 남자, 그 눈빛이 어딘가 본 적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기사님, 예전에도 저 봤던 적 없어요. 왠지 익숙한 기분이라. 그 말에 나는 핸들에서 손을 떼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익숙한 건 당신이 아니고 이 기분 자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새벽 2시 42분
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택시 안은 폭풍 전의 고요 같았어요. 그 남자의 말 한마디에 순간 핸들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렸어요. 예전에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 흔한 말. 택시 타고 수작 부리는 남자들이 흔히 쓰는 레퍼토리죠. 그런데 왜인지 이번엔 달랐어요. 그 눈, 그 목소리, 그 톤, 무언가 아주 오래전 기억의 막 한 켠을 툭 건드린 느낌이었어요. 그런 소리 다른 기사들한테도 자주 하시죠.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진짜예요. 마치 내가 뭔가 빚을 진 사람을 만난 느낌이랄까. 순간 빚이라는 말에 등 뒤로 전기 흐르듯 싸한 감각이 퍼졌어요. 사람은요, 말을 가볍게 던져도 듣는 사람에겐 무겁게 내려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의 말 한마디가 내 머릿속에 30년 전 그 여름을 불러왔어요. 1993년. 나는 종로에서 반찬 가게를 했어요. 전단지 뿌리고 새벽마다 시장에서 오이 사고 점심엔 남는 김치 싸서 인근 공사장에 돌리던 시절이었죠. 그날도 그랬어요. 덥고 습한 날 어느 남자가 들어와선 물도 안 사고 땀 뻘뻘 흘리며 앉아 있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냥 끝내버릴까? 나는 모르는 척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 남자 내 가게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나는 남은 김밥 3개랑 보리차 1병을 그의 옆에 두고 문을 닫았어요. 그 남자, 지금 저 뒷좌석에 앉아 있는 이 사람 그런데 얼굴은 다르고 목소리도 달라요. 설마 아닐 거야. 그렇지?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이 힘들어지면 꼭 익숙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찾게 된다니까. 낯선데도 편안한 그런 사람. 창문 틈으로 새어든 비냄새, 젖은 셔츠에서 나는 알콜, 그리고 그 사람 입술의 벤술 기운. 나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어요. 그쪽은 그런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다 떠났어요. 아내도 아들도 다 나를 버렸죠. 아들. 그 단어에 나는 순간 핸들을 꾹 쥐었어요. 내 아들은 군대 제대하고 돌아온 그해 말없이 나를 떠났어요. 그 후론 생일도 설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쪽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7년째 아들 얼굴 못 봤어요. 진짜요? 사람들은 나처럼 조용한 사람은 상처도 없고 덜 외로울 거라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이 일하면 하루에도 10번씩 마음이 부서져요. 그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더 이상 말을 걸지도 변명을 하지도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성적인 긴장도 불쾌감도 순식간에 사람 대 사람의 무게로 변해버렸어요.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혹시 기사님, 커피 한 잔 괜찮을까요? 제가 사드릴게요. 멀리 안 가요. 그냥 5분이면 돼요. 순간 망설였어요. 나에게 커피를 사겠다는 사람이 몇 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차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근처 24시 카페 앞에 멈춰 섰어요. 비가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도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나는 차를 끄지 않았어요. 남자는 자동문을 열고 내렸다가 창문을 툭 두드렸어요. 저기 드라이브스루 말고 직접 들어가서 마셔도 될까요? 둘이 같이요. 잠깐이었지만 그 말은 오래 맴돌았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동을 끄고 문을 열었어요. 카페 안은 따뜻했어요. 천장에서는 잔잔한 팝송이 흘렀고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비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지 않았어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이 거리는 중요했어요. 서로에 대한 예의였죠. 기사님은 이 일 오래 하셨어요. 벌써 12년 됐네요. 12년 동안 쉽지 않았겠네요. 쉬었으면 계속 못했겠죠. 살려고 한 거예요.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 손등으로 이마를 문질렀어요. 그 손, 어딘가 익숙한 모양이었어요. 사실 저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해보세요. 여긴 요금제 없어요. 말할 만큼 내는 것도 없고요. 남자는 커피를 마시지 않고 컵을 계속 돌리기만 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미움받고 자랐거든요. 아버지는 택시기사였어요. 거칠고 냄새나고 맨날 욕하면서 엄마 울리는 걸 수도 없이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살지 않으려고 애썼죠. 대학 갔고 회사 들어갔고 집도 사고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는 말끝을 흐렸어요. 그 지금이란 단어에 모든 게 녹아 있었어요. 근데 그쪽 지금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것도 새벽에. 결국 아버지처럼 살게 됐네요. 도망친다고 도망쳐도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그의 눈이 젖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본 표정이었어요. 남자가 부끄러움 없이 약해지는 얼굴. 그쪽 아버지가 진짜 바랬던 게 뭘까요? 글쎄요. 지금 같아선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괜찮다고 해줬으면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나를 가만히 흔들었어요. 지훈이, 내 아들, 그 아이도 그랬을까? 단 한 번 내 입에서 넌 괜찮다는 말이 나오길 기다렸던 걸까? 나는 그 말 왜 그렇게 못했을까? 저도 누구한테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괜찮다고, 그만해도 된다고, 잘하고 있다고. 기사님, 그는 뭐라고 하려다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나는 그를 택시에서 처음 봤을 때 왜 낯설지 않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은 내가 오래전에 짧게 만났던 그 남자와 닮았어요. 커피 2잔은 절반도 비워지지 않았어요. 남자는 마지막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오늘 진짜 감사했습니다. 저도 말로 사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남기고 그는 조용히 카페 문을 열고 나갔어요. 나는 그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컵을 밀어내고 택시로 돌아왔어요. 시동을 켰지만 출발은 하지 않았어요. 와이퍼가 리듬 없이 흔들리고 창밖은 흐릿했어요. 나는 핸들 위에 손을 얹은 채 눈을 감았어요. 지훈이가 아기였을 때 밤에 이렇게 안 자고 울던 날이 많았지. 불쑥 기억 하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아이가 3살쯤이었을까? 소풍 전날 내가 장사를 마치고 지친 얼굴로 돌아왔을 때 작은 가방을 들고 내 앞에서 서 있던 그 모습. 엄마, 이거 내일 소풍 도시락 싸야 돼. 그때 나는 입도 열지 않고 그 아이 손에서 종이를 뺏고 문을 닫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아이의 눈빛이 오늘 그 남자의 눈과 똑같았어요. 나는 백미러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가 내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는 기분이었어요. 그 남자 하진수, 그의 말투, 눈, 손짓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1993년 여름, 나는 종로에서 반찬 가게를 했어요. 하루 매상이 2만 원이 안 됐고 마감하고 나오면 손가락이 퉁퉁 부었어요. 그날도 문 닫을 준비를 하려는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헝클어진 머리, 하얀 셔츠에 얼룩, 슬리퍼에 눈동자는 충혈. 그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주문도 하지 않았고 그냥 테이블 위에 이마를 댄 채 한참을 있었던 사람. 그냥 끝낼까.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맴돌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김밥 3줄과 보리차 한 병을 접시에 담아 조용히 그의 앞에 뒀어요. 그 남자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말없이 먹기 시작했고 남은 조각 하나를 손에 쥔 채 살아야겠다. 그렇게 중얼거렸었어요. 그 눈동자, 그 말투, 그 말사람이 힘들어지면 꼭 익숙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찾게 된다니까요. 하진수, 그 이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분명히 그 사람이었어요. 나는 순간 핸들을 꼭 잡았어요. 손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만약 그 남자가 그때 그 사람이라면 그날 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라면 그는 나를 기억했을까? 아니면
그날이 그의 인생에서 정말 사라진 하루였을까? 그 모든 질문을 머릿속에서 되뇌며 나는 다시 백미러를 바라봤어요. 그 남자가 정말 그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만남은 그냥 우연이 아닌 건지도 몰라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의 공기가 갑자기 숨막히도록 무거워졌어요. 다음 날 저는 출근하지 않았어요. 택시를 보닛에 세워두고 하루 종일 그냥 집 안에 있었죠. 커피를 데워 마시고 텔레비전을 켰다가 끄고 신문을 펴다 놓고 그러다 문득 어제 그 남자의 목소리가 창밖 빗소리처럼 다시 들려왔어요. 사람이 힘들어지면 익숙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찾게 된다니까요. 저는 결국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콜택시 앱. 하진수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기록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제 호출이 들어온 시간대의 탑승 로그는 남아 있었죠. 새벽 2시 28분 강서구 마포 아현동 단독 호출 승차 완료. 요청자 정보는 비공개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기록엔 도착지에는 홍제동 푸른 빌라가 적혀 있었죠. 저는 옷을 갈아입고 택시에 다시 올랐어요. 출발 버튼을 누르며 심장이 살짝 떨렸죠. 마치 잊어버렸던 시험지를 다시 받아드는 느낌이었어요. 홍제동의 골목은 복잡했어요. 한 집 건너 하나씩 리모델링된 건물과 아직 페인트가 벗겨진 담벼락이 공존하는 곳이었죠. 푸른 빌라 202호. 현관 앞에는 배달된 우유 2개가 아직도 놓여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서 1분쯤 서 있었죠. 문을 두드릴 용기는 없었어요. 하지만 돌아서기도 싫었죠. 혹시 김선희 씨인가요?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30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죠. 검정 가디건에 짧은 단발머리.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어요. 제가 하진수 씨 딸이에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하진수 씨 딸? 아버지가 요양원 들어가시면서 택시 기사님 꼭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번호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셔서 제가 앱 로그를 확인해서 찾아온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꼭 전달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는 평범했어요. 하얀 A4를 접어 담은 듯했고 펜 자국이 살짝 비쳐 보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어요. 1993년 여름, 당신이 나에게 김밥과 보리차를 건넸을 때 나는 그걸 마지막 식사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람은 돈보다 먼저야.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젯밤, 당신을 알아봤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그랬듯 당신은 말보다 먼저 행동하는 분이었으니까요. 제가 인생 끝자락에서 마지막으로 타고 싶었던 택시는 당신 차였습니다. 기사님, 당신은 제 생애의 마지막 목적지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숨을 참고 가슴을 움켜쥐었죠. 저는 그를 몰랐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 사람이 먼저야 제가 무심코 던진 그 말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 저는 봉투를 조심스레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어쩌면 제가 택시기사를 하게 된 이유도 그날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는지도 모른다고. 그 남자의 딸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고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그 자리에 있던 1993년의 저와 마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쪽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하진수, 그는 결국 저를 알아봤죠. 그리고도 제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그건 그 사람이 저를 영웅으로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게 감정의 짐을 더 지우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용히 조심스럽게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쪽지 속 글씨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당신은 말보다 먼저 행동하는 분이었으니까요.
20대 후반, 저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었어요. 말은 뭐하러 해. 살아남는 게 먼저지. 그 말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모질고 너무 차가웠어요. 지훈이에게도 저는 한 번도 넌 괜찮아라고 말한 적이 없었죠. 그 아이는 늘 혼자 컸고 저는 늘 택배 일을 나가거나 반찬 가게에 있었고 집에 돌아오면 공부했니? 엄마 건드리지 마 그런 말밖에 해준 기억이 없어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 엄마는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따뜻했으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겠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그 아이의 등을 가장 세게 밀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도 제 아이의 마음은 죽였어요. 그런데도 제가 사람들을 태우며 그들의 외로움을 안다, 위로를 한다, 말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저는 지금껏 저를 위한 운전을 한 적이 없었어요. 돈 벌기 위한 운전, 위험 피하기 위한 운전, 말 걸지 말라는 경고처럼 켜둔 라디오 속 소음. 그 누구도 그 어떤 시간도 저를 진짜로 태워준 적은 없었죠. 저는 택시 시동을 걸었어요.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그날처럼 누군가가 제 마음에 조용히 앉아 있는 기분이었어요. 핸들을 잡으며 작게 이야기했죠.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손님.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택시기사라는 말이 가슴을 짓누르지 않았어요. 누구를 태우든 그 사람이 슬프든 화가 나든 침묵하든 저는 단 한마디만 진심으로 해주기로 결심했어요. 괜찮아요. 당신 잘하고 있어요. 그 말이 어디선가 또 다른 하진수를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그 사람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큰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당신은 제 생의 마지막 목적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 말 없이 택시에 다시 올랐어요. 택시 암백미러에 조그맣게 붙여둔 쪽지 한 장. 볼펜으로 꾹 눌러 쓴 글씨였죠. 괜찮아요. 당신 잘하고 있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그 글귀는 매일 아침 제 마음을 일으켜 세웠어요. 비는 그쳤어요. 오랜만에 해가 떴고 차창 밖으로 반짝이는 햇빛이 묻어들었죠. 첫 손님은 아침 8시 30분 구로 디지털 단지였어요. 회사원 차림의 젊은 남자였죠. 정장 바지에 운동화, 눈은 충혈돼 있었고 목에 맨 타이는 매듭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영등포역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출발 버튼을 눌렀어요. 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걸지 않았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몸짓이 다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어제 울었고 오늘 잠 못 잤고 지금은 도망치고 있는 중이라는 걸. 괜찮으세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오늘 무거운 하루 같아서요. 마음이요. 그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작게 웃었어요. 회사 잘렸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계약 종료래요.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어서요. 저는 그의 눈빛에서 어제의 제 모습, 그리고 하진수 씨의 그 밤을 떠올렸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했다는 건 당신이 아직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 듣고 아픈 거니까요. 그렇게 말해준 사람 처음이에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잠깐 창밖을 함께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남자를 손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한 사람으로 봤죠. 고맙습니다. 기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다음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타세요. 제 차는 마음도 태우니까요. 그가 택시에서 내린 후 조수석에 남은 온기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백미러를 정리하고 다음 콜을 기다리며 중얼거렸죠. 하진수 씨,
당신이 말한 마지막 목적지라는 말,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택시는 오늘도 움직여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상처 하나가 조용히 치유되고 있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그의 딸을 만난 날 이후 저는 일부러 영등포 쪽 호출은 받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또다시 하루는 흘러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조수석에 타고 말을 건네고 웃고 때로는 조용히 내려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걸. 비도 그쳤고 날씨도 풀렸어요. 오랜만에 콜 없이 잠시 텅 빈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였죠. 휴대폰으로 개인 호출이 들어왔어요. 마포복지센터 출입구 쪽. 하진수님 요청.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이름. 하진수. 한동안 들리지 않던 그 이름이 다시 호출창에 뜬 순간 저는 차를 잠시 갓길에 세웠어요. 손가락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죠. 설마 또 출발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5분쯤 멍하니 있었어요. 그는 이미 세상과 작별한 사람인데 그 이름을 누가 왜 다시 부르고 있는 걸까요? 저는 결국 버튼을 눌렀고 차는 자동으로 목적지를 안내했어요. 마포복지센터 정문 도착 예정 시간 5분 뒤 복지센터 앞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선 여성이 있었어요. 검정 정장, 단발머리. 며칠 전 그 딸이었죠. 그녀는 선의를 보자 작게 웃으며 탑승했어요. 기사님 다시 뵙네요. 죄송해요. 아버지 성함으로 다시 호출 드린 건 그분이 남긴 마지막 메모 때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조용히 출발시켰어요. 그녀는 조수석을 바라보며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꺼냈어요. 요양원 책상 안쪽에서 발견됐어요. 아버지가 늘 꺼내보던 메모장에 붙어 있던 거예요. 김선희, 난 그 이름 절대 잊은 적 없어. 다시 만나면 꼭 말하고 싶었다. 당신이 내게 해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 매일 살기로 했다고. 내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 그날 당신이 해줬어요. 사람은 돈보다 먼저야. 저는 메모를 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날의 반찬 가게, 김밥 3줄, 보리차 1병,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다시 제 귓가에서 메아리 쳤어요. 사람은 돈보다 먼저야. 그 말은 제가 그에게 해준 말이었지만 사실은 저 자신에게 가장 해주고 싶던 말이었어요. 그는 제게 그 말을 다시 돌려줬어요. 30년을 돌아 그 말이 제게 되돌아온 순간 저는 갑자기 울고 싶어졌어요. 그분이 이런 걸 남겨두셨군요. 기사님,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날 그 여자 덕분에 나는 계속 살아보려고 했고 그 이후로도 그 여자를 닮은 사람을 찾으려 했다고요. 저는 말없이 달렸어요. 길 위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고 오직 마음속에서 그날의 그 사람, 하진수 씨의 말이 조용히 반복되고 있었어요. 당신은 내 생의 마지막 목적지였습니다. 복지센터 앞에서 하진수 씨의 딸을 내려준 뒤 저는 아무런 호출도 받지 않은 채 차를 천천히 강변북로로 몰았어요. 그날따라 서울의 하늘은 이상하게 맑았어요. 고속도로 표지판이 유난히 또렷했고 강 위에 번지는 햇살은 마치 정리해도 좋다는 사인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한강변 어느 작은 공터에 택시를 세웠어요. 차를 멈춘 건 오랜만이었어요. 늘 누군가를 태우거나 다음 호출을 기다리며 움직이기 바빴던 택시였죠. 오늘은 아무도 타지 않는 그 차 안에서 제가 저를 태우기로 했어요. 1993년. 그날 제가 그에게 건넨 말, 사람은 돈보다 먼저다. 사실 그건 제가 그날 처음으로 제 입으로 내뱉은 진심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아침 가게 월세 독촉장이 문 앞에 꽂혀 있었고 지훈이 도시락 반찬을 준비하지 못한 죄책감에 저는 스스로를 혐오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그 낯선 남자가
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때 저는 그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말한 거였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었고 그 말로 살아냈어요. 그리고 그 말이 30년이 지나 다시 저에게 돌아왔어요. 저라는 사람은 늘 앞만 보고 달렸어요. 택시 핸들을 쥐고 누구의 목적지를 향해 누구의 일정을 맞추며 제가 어딜 가고 있는진 생각하지 못한 채였죠. 아들은 떠났고 친구는 끊겼고 몸만 버텼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태운 적이 없었어요. 하진수 씨의 말이 그랬어요. 당신은 제 생의 마지막 목적지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저에게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인가 생각했어요. 이 일이 끝나고 언젠가 택시를 더 이상 못 몰게 되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가 제 손을 잡아줄까요?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콜센터 메시지였죠. 강서구 방화동 단독 요청 선결제. 손님 요청 가능하면 조용히 가주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요청이 왠지 모르게 지금 제 마음 같았어요. 저는 시동을 걸었어요.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30년 전에 제가 앉아 있는 기분이었어요. 울고 있는 저, 도시락 싸지 못해 자책하는 저, 괜찮아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였죠. 저는 조용히 백미러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정말 잘해왔어. 혼자서 여기까지 잘 왔어. 그 말은 이제 남이 아닌 바로 저 자신에게 해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 한마디에 가슴 한켠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택시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목적지가 없는 길이라도 저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오늘만큼은 제가 저를 태우는 중이었으니까요. 방화동 호출을 받고 택시를 다시 달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까와는 다른 느낌으로 핸들을 잡았어요. 이제는 누굴 태우든 그 사람을 목적지가 아닌 마음으로 데려다 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도착지는 낡은 아파트 앞이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 다행이었죠. 현관 앞에는 창백한 얼굴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검정 원피스, 퉁퉁 부은 눈, 손에는 오래된 보라색 손수건을 쥐고 있었죠. 18번 호출하신 분이세요? 네, 맞아요, 기사님. 그녀는 말없이 뒷좌석에 올랐어요.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조용했어요. 차에 탄 지 5분이 지났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보며 손수건으로 조용히 입술을 누르고 있었죠. 조용히 가달라고 하셨죠. 말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혹시라도 오늘 엄마 장례식이었어요. 혼자 갔고 혼자 나왔어요. 그 말에 저는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으며 숨소리는 억지로 참는 듯 조용했어요. 아무도 함께 가지 않았어도 그 마음 안에 엄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 누가 한 번만 해줬으면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도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지금 이 차 안은 또 하나의 하진수가 앉아있는 시간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여자의 목적지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녀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라는 걸. 괜찮아요.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창밖이 아닌 내 쪽 백미러를 바라봤다. 작은 미소 하나. 그것만으로도 이 긴 하루가 조용히 빛나기 시작했다. 택시는 계속 달린다. 오늘도 어딘가로 향하지만 때로는 길보다 마음이 더 먼 곳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하루 종일 손님이 적었고 해가 일찍 지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럴 땐 이상하게 사람 마음도 조금 일찍 어두워진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차를 세우려다 마지막으로 한 콜을 받았다. 강남구 개포동. 단독 호출.
여성 손님. 도착하자 붉은색 롱코트를 입은 여자가 탑승했다. 30 중반쯤 단정한 메이크업, 눈매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슬픈 눈을 하고 있었다. 은평구 연신내 쪽으로요. 네, 출발할게요. 출발하고 몇 분쯤 지났을까?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기사님 혹시 며칠 전에 마포복지센터에서 하진수 씨 딸을 태우신 적 있으세요? 나는 깜짝 놀라 백미러를 봤다. 네, 그분 저를 다시 호출하셨어요. 그때 그 딸이 아니요. 전 그 딸의 언니예요. 저희는 다른 성으로 살아왔거든요. 어머니가 다른 딸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 집을 나가셨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돌아오셔서는 아무 말 없이 저희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 아직도 기억나요. 어떤 말씀이셨어요? 어느 여자가 사람은 돈보다 먼저야 라고 말해줬다고 그 말을 듣고 다시 사람처럼 살아보기로 했다고 하셨어요.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진작에 끝났을 거라고요.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왼손이 조금 떨렸다. 그 말을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걸 나는 이제야 제대로 느끼고 있었다. 그분은 정말 따뜻한 분이셨네요. 아니요. 아버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을 만나고 나서는 변했어요. 사람을 믿고 말을 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진수 씨, 그 사람은 나와의 만남을 단순한 우연으로 흘려보내지 않았고 그 만남을 삶 전체를 바꾸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기사님 혹시 그 여자분이 당신이신가요? 그날 그분 가게 앞에서 울고 있었던 남자를 기억해요. 그의 여태껏 제 마음에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도착지 앞에서 말없이 지갑을 꺼냈다. 오늘 택시비는 그날 그 김밥값이라 생각할게요. 그 김밥, 그분은 다 먹고 갔을까요? 다 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대요. 그녀가 택시에서 내리고 조수석 문이 조용히 닫혔다. 그 문 닫히는 소리, 그게 그 사람과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사람은요, 때로는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숨을 다시 틔워줄 수도 있나 봅니다. 그날 내가 그에게 건넸던 그 한마디, 그 김밥 3줄, 그 보리차 1병. 그게 누군가의 인생 전체가 되는 날도 정말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로 나는 하진수 씨의 딸들과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누가 먼저 끄는 것도 아니고 더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니었다. 그저 이미 서로가 건넨 마음이 그 어떤 말보다 더 오래 갈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택시는 여전히 달린다. 변한 건 없다. 여전히 새벽에는 술 취한 손님이 타고 어디선가 상처받은 청춘이 조용히 휴대폰을 쥐고 앉고 때때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노인이 뒷좌석에 앉는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모든 뒷좌석에 말 못할 사연 하나씩은 실려 있다는 걸. 그래서 요즘 나는 더는 눈을 피하지 않는다. 백미러로 그들의 눈을 본다. 때로는 짧은 인사를 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숨결과 체온만 기억한다. 사람은 결국 사람이 살게 만들더라고요. 그 말은 그가 내게 남긴 말이자 내가 나에게 다시 되새기는 주문이기도 하다. 이따금씩 차창을 타고 들어오는 햇살에 손을 올려본다. 손등에 그려지는 주름 사이로 따뜻한 빛이 맺힌다. 나도 이 빛처럼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었겠지? 그 생각이 들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진다. 어느 날 한 남자 손님이 탔다. 머리는 희끗했고 회색 바지에 셔츠, 손엔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병원 장례식장으로 가주세요. 그 말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다. 그는 차창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내가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한테. 잘하셨을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이미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촉촉해졌다. 그날 밤 나는 알았다.
사람은 정말 말 한마디에 살아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주저앉기도 한다는 걸. 하진수 씨가 내게 남긴 말은 어쩌면 그 사람 혼자에게 한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건 세상 모든 택시 안에 실린 이야기이고 세상 모든 뒷좌석에서 흘리는 눈물의 무게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그 말들을 듣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말없이 조용히 온기로. 하진수 씨, 잘 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분주하다. 버스가 다니고 편의점 앞 의자에 누군가는 라면을 먹고 노란 불빛이 도로 위로 내려앉는다. 그 사이 조용히 움직이는 한 대의 택시. 그 안엔 누구보다 많은 이야기를 품은 한 여자가 있다. 김선희. 이제 그녀에게 택시는 그저 생계의 수단이 아니다. 그건 그녀가 타인의 마음을 태우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그 말 한마디를 세상에 되돌려주는 작은 우체통 같은 공간이 되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타면서 물었다. 할머니는 무슨 꿈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선희는 잠깐 멈췄다가 조용히 웃었다. 나 사람들 걱정 안 하고 말 한마디로 누군가 마음 편해지게 해주는 그런 어른이 되는 거였지. 그 말을 들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지금 그 꿈 이루신 거네요? 그 순간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창밖으로 흐르는 도로의 불빛 사이로 하진수 씨의 눈동자가 잠깐 겹쳐 보였다. 그 사람은 이제 없지만 그의 말은 지금도 이 택시 안에 있다. 오늘도 선희는 달린다. 누군가의 마지막 목적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길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 백미러에 비친 선희의 눈은 어느 날보다 따뜻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은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당신 마음의 뒷좌석엔 어떤 말이 타고 있나요? 그 말 한마디. 때론 김밥 세 줄보다, 돈보다, 한숨보다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태워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기억이 떠오르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의 따뜻한 목적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꺼내어 보겠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 다음에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